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지리산 산골에는 화전민 청년 떡배가 살았습니다. 떡배는 산에 불을 내어 만든 텃밭에 무나 배추 따위를 길러 늙으신 부모님과 여동생을 먹여 살렸지요. 허나 화전이란 것이 한 해만 지나도 못 쓰게 되니 떡배와 가족들은 평생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논밭을 가지지도 못하였죠. 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내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아, 밭을 일구는 것도 좋지만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거라. 아버지도 참, 우리 네 식구 먹고 살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무리하게 일하는 떡배가 언제나 걱정이었지요. 너한테 가난만 물려준 것 같아 이 애비 마음이 너무나 무겁구나. 부디 몸조심하거라. 아니에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언젠가 벼뜰 날이 오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아버지가 돌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산을 떠돌다 몸져 누운 아버지를 보니 떡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원체 집안 살림이 어려운지라 변변한 약 한 첩 쓰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떡배의 가족은 시름시름 앓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앓이만 하였답니다. 결국 아버지는 병석에 누운 지 한 달도 못 되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떡배는 남은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였습니다. 궁핍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라 장례식도 변변하게 할 수 없었지요. 양지바른 산을 찾아 작은 무덤을 만든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는 날 떡배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숲을 태워 밭을 일궈도 내년이면 또다시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새로운 밭을 찾아 산천을 떠도니 사람들은 저희를 천시하고 나라는 저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나도 안다. 헌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암만 생각해도 우리도 어디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집이 없으면 짓고 논밭이 없으면 어디 머슴살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언제까지 떠돌며 살 순 없잖아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떡배는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부르기로 하고 지리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무작정 길을 걷고 또 걸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아주 큰 장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동 화계장터였지요. 여기서 일거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넓은 장터라면 내가 일할 곳이 틀림없이 있겠지. 그날로 떡배는 일자리를 구했답니다.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는 일이었지요. 힘든 일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떡배는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해서 하루 종일 수레에 물건을 싣고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바삐 배달을 다녔지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오빠가 꼭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을 터이니. 하루는 떡배가 수레에 바리바리 장독을 싣고 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 더웠지요. 헌데 웬 빼빼 마른 노인 하나가 눈앞에서 억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떡배가 뛰어가서 얼른 부축하였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내 양기가 쇠가라요. 잠시 가로망양이 일어난 것뿐이니 좀 쉬면 나을 걸세. 어이구, 전 일자무식이라 어려운 말은 모릅니다. 하여간 여기 좀 앉으시죠. 떡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노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요. 해서 노인을 부축해 옆에 앉혔지요. 그런데 노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것이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떡배는 노인을 수레에 실었지요. 그리고는 한달음에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본의 아니게 패를 끼쳤네. 패는 무슨 패입니까? 아픈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아닐세. 다른 사람의 위기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 그런데 도착한 곳이 정말 으리으리하게 큰 기와집이 아니겠습니까? 떡배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집이 참 크기도 합니다. 무슨 대궐도 아니고 참. 떡배가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인들은 노인이 업혀온 것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집 안으로 안내했답니다. 아주 호화로운 이부자리에 노인을 눕히니 웬 처녀가 달려왔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진맥을 짚을게요. 초이야, 괜찮다. 아무래도 머리에는 현기증이 나고 혀에는 백태가 끼는 것이 보중이 기탕을 쓰면 나을 것 같구나. 초이라는 이름의 처녀는 서둘러 진맥을 짚고는 사람을 시켜 탕약을 끓이게 하였지요. 그 솜씨가 참으로 능숙해서 떡배는 입을 벌린 채 보고만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노인은 초이가 가져온 탕약을 꿀꺽꿀꺽 마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혈색이 돌아오고 떨리던 입술도 힘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떡배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지요. 그러길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명의가 길거리에서 병으로 객사라도 하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정녕 면목이 없구나. 그나저나 이 청년 덕분에 살았다. 노인은 떡배가 업고 온 공을 크게 칭찬했답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저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온 것이 다입니다. 진짜 큰일은 초이 아가씨가 끓여온 그 이끼보충탕인가 뭔가가 다 했죠. 아닐세, 자네의 친절이 없었다면 난 오늘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을 걸세. 맞아요. 떡배 청년의 도움이 할아버지를 살린 것이나 다름없지요. 초이까지 고개를 숙이니 떡배는 황송해서 같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야 내 소개를 하는군. 나는 서명학이라고 하네. 사람들은 나를 서의원이라고 부르지. 서의원은 하동뿐 아니라 경상도 전체에서 이름을 떨치는 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났지요. 덕분에 진찰을 받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도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오면 고개를 숙이며 제물을 바치니 그 재산이 어느새 구름처럼 모였답니다. 자네의 구명지은을 내가 어찌 갚으면 좋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하시게. 노인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논밭을 달라고 하면 논밭을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떡배가 소원을 말하려는데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대신 병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한참을 생각하던 떡배는 서의원 앞에 큰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재물은 필요 없으니 대신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이 사람아, 의술은 배우기가 무척 어렵다네. 차라리 한 재산 떼어줄 테니 그걸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어떠한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허나 저는 하나뿐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손도 발도 못 써보았습니다요. 그 뒤로 언제나 극에 한이 맺혔지요. 그런 제가 어찌 의술을 배울 기회를 포기하겠습니까? 떡배의 말에 서의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효심에 더는 말릴 수 없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의술을 가르쳐 주겠네. 허나 편할 것이라 생각은 말아야 할 걸세. 바라던 바입니다요. 어디 목숨 바쳐 배워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떡배는 서의원 댁에서 낮에는 머슴살이를 하며 일손을 돕고 밤에는 의술을 배우게 되었지요. 떡배는 산속 오두막에서 기다릴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의술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어느새 두 해가 되었지요. 떡배는 밤낮 없이 노력하였답니다. 허나 의술이 어디 쉽게 배우는 기술입니까? 심지어 떡배는 일자무식이라 글자부터 배워야 했지요. 그래도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서의원과 똑똑하고 자상한 초이 덕분에 실력이 쑥쑥 늘었죠. 한때는 눈이 핑핑 돌았지만 떡배는 이제 한의원에 들어오는 온갖 약재를 관리하고 수십 개도 넘는 약탕기를 한 번에 다려낼 수 있었답니다. 이제야 햇병아리 의원 정도는 되는군. 감사합니다요, 스승님.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요. 허나 아직일세. 아직은 이 서의원에게 의술을 배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는 아니야. 물론이고 말고요.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스승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초이가 사올 약재가 많다며 떡배랑 함께 저작거리에 갔답니다.
약재상에서 산 약재를 나귀에 그득히 싣고 서의원 댁으로 돌아올 때였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동냥을 하던 거지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몰골이 추레한 탓인지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떡배는 달랐지요. 떡배는 태연히 거지에게 다가가서는 맥도 짚어보고 눈도 까뒤집어보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품속에서 침통을 꺼내어 얼굴과 손바닥에 하나하나 침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반시각도 지나지 않아 거지가 번쩍하고 눈을 떴지요. 정신이 좀 드시오. 기혈이 막혔는지 잠시 숨이 넘어가 있었다오. 아이고, 의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고 싶으면 이거나 받으시오. 떡배는 가지고 있던 엽전을 탈탈 털어 거지에게 주었답니다. 이걸로 몸보신이나 좀 하시오. 힘들게 살린 목숨 헛되이 해서 되겠소? 거지는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떡배는 겸손하게 자리를 떴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야 그제야 초이가 조용히 물었지요. 떡배님은 어찌하여 그 거지를 도우신 겁니까? 그런 거지는 도와줘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 텐데요. 혹시 떡배님은 재물이나 부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도 돈 좋고 재산 늘리는 것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의술을 배울 때 맹세한 것이 있죠. 가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 고결한 마음씨에 초이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초이 처녀도 서의원으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배웠거든요. 허나 서의원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력만 좋지 재물에 눈이 어두운 속물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심 실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심지가 굳은 떡배를 만났으니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요.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떡배님께서는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의원 일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요.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이 조선의 아픈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는 끄덕없습니다. 그 뒤로 초이는 자주 떡배와 함께 외출을 하였습니다. 약재를 사러 저잣거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공부를 하다 지치면 바람을 쐬자면서 함께 나가곤 하였지요. 둘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새검정 계곡도 가보고 들꽃이 핀 뚝섬 살고지벌에도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떡배님, 이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벌써 들국화가 피었구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소이다. 떡배도 초이가 너무나도 좋았지요. 아름답고 현숙하며 거기다 마음 씀씀이까지 자상한 초이를 어찌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초이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초이는 스승의 외동딸인데다 신분 차이도 어마어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서 떡배는 초이에게 함께 해달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의원 댁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이 문 열어라. 성질 사나운 목소리와 함께 눈초리가 아주 비열한 사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서의원의 수제자인 조필수였지요. 조필수는 초이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불이 나게 뛰어온 것이었죠. 조필수는 젊은 나이에 어이가 된 천재였지만 성질이 모질고 사나워 모두가 두려워했답니다. 초이 낭자는 어디 있느냐? 냉큼 데려오거라. 오자마자 서의원 댁 하인을 갈구는 것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그 서슬에 보다 못한 초이가 나섰지요. 조 의원님 아니십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거야. 초이 네가 더 잘할 텐데. 감히 이 몸에 청혼을 거절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조필수는 불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고 있었답니다. 부유한 양반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오나오냐 커온 조필수였습니다. 거기다 의원으로서는 최고 지위인 어이까지 되었으니 어디 하늘 높은 줄을 알겠습니까? 해서 초이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남녀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 의원께서는 너무 괴념치 마시고 저보다 나은 교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자 조필수는 그 뱀 같은 눈으로 초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초이는 그 눈초리가 너무 징그러워서 금방이라도 소름이 돋을 것 같았습니다. 초이를 할 듯이 바라보던 조필수는 아주 비열하게 웃었지요. 두고 보아라. 지금은 초인이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조만간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지요. 조필수가 사라지자 그제야 초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한시도 같이 있기가 싫은 사람이었죠. 한참을 숨을 고르던 초이는 하인들을 시켜 바깥에 소금을 뿌리게 했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야. 그나저나 저 소인배가 원한을 품은 것 같으니 당분간 조심 또 조심을 해야겠어. 사려 깊은 초이는 그 이후로 외출을 삼가면서 행동거지에 신경을 썼지요. 사악한 조필수는 물론 조선 팔도의 의원들에게 큰 권력이 있는 조씨 일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헌데 예상과는 달리 조필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요. 하여 사려 깊은 초이도 점점 경계가 느슨해졌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지요. 하루는 서의원이 떡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의원에 온 지도 벌써 3년이군. 이제는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자네도 진료소에 나와 환자들을 돌보도록 하게. 그렇게 떡배가 정식으로 의원이 된 것이었죠. 감격한 떡배는 서의원에게 큰 절을 올렸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떡배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초이 처자가 도와준 덕분이요. 초이도 뛸 듯이 기뻐하였죠. 그렇지 않아도 조필수 때문에 불안했는데 떡배가 정식으로 의원이 되었으니 마음이 아주 든든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떡배가 진료를 볼 때였지요. 누군가가 약탕기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잠시 약탕기 앞에서 부시럭대다 쏜살같이 도망치는 것이었죠. 떡배가 뛰어갔지만 뭐가 없어진 것 같지도 않았지요. 환자가 길을 잘못 들었나? 헌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환자 중 지체 높은 대감이 있었지요. 워낙 상태가 위중한 탓에 서의원 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약탕을 마시려고 할 때였지요. 비싼 약재로 달인 탕약을 마시려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건 설기복명탕의 향기가 아닌데? 기겁한 떡배가 뛰어가서 대감이 마시려던 탕약을 뒤집어 엎었지요. 아니 떡배 의원, 이게 무슨 짓인가? 스승님, 아무래도 탕약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탕약이 잘못돼? 내가 직접 선별한 약재로 다렸는데 그럴 리가 있나? 서의원은 호통을 쳤지요. 떡배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야단을 맞았답니다. 헌데 지켜보던 초이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얼른 약탕기에 남은 약초를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약재 중에 모르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셔요, 아버님. 떡배 의원 말대로 정말로 약재가 이상해요. 그제야 약탕기를 살핀 서의원은 깜짝 놀랐지요. 약재 중에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날 독초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이럴 리가 없어. 난 이런 약재를 넣은 기억이 없네. 그제야 떡배는 약탕기 앞에서 얼쩡대던 사람을 떠올렸지요. 그자의 인상차기를 말해주자 초이도 서의원도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탕기에 독초를 넣은 자는 조필수의 신복인 머슴 복길이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정말로 조필수 그 녀석이 일을 벌였구나. 내 이놈을 당장. 그래도 수제자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불같이 화를 내는 서의원을 초이가 뜯어말렸답니다. 조필수에게 항의를 하려고 해도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뱀 같은 조필수는 증거 없이는 발뺌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의원과 떡배, 초이는 앞으로도 더욱 조심할 것을 다짐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불안한 나날이 흘렀습니다. 조필수가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요. 헌데 정작 큰일은 궁궐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무를 보러 중국에 다녀온 왕세자가 그만 병을 얻고 말았던 것이지요.
신하들은 물론이고 주상전하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뿐인 왕세자가 병으로 오늘 내일하니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 질병은 당홍역으로 불치병이옵니다. 그러므로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당홍역을 치료할 사람은 오직 서명학 의원뿐인 줄로 아래요. 뱀 같은 조필수가 주상전하께 아뢰었지요. 왕세자의 건강은 어이인 조필수의 책임이었지만 교묘하게 서의원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조필수의 실력으로도 당홍역은 감당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은퇴한 서의원을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옳거니 모든 책임을 서의원에게 떠넘겨서 참으로 다행이로다. 어차피 당홍역은 대라신선이 오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못 고치니 이제 그 늙은이 목숨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구나. 조필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책임도 벗어나고 미운 서의원도 끝장을 내게 되었으니까요. 하여 희낙낙하며 돌아갔답니다. 반면 서의원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슬피 우느냐. 하지만 아버님, 당홍역은 낫는 병이 아니옵니다. 혹여 세자께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주상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세자 저하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신하된 이로서 더 살아 무엇하겠느냐. 내 전신전력으로 치료할 터이니 너무 걱정 말거라. 떡배 자네는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스승님, 염려 마십시오. 초이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였지만 어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서의원은 사랑하는 딸을 뿌리치고는 당당하게 궁궐로 향했지요. 서의원이 떠나자 떡배와 초이는 하루를 열흘처럼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왕세자의 당홍역이 더 심해져서 서의원이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초이는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다급한 떡배가 궁궐의 사자를 붙잡고 물었지요.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서의원이 탕약과 침, 고약, 뜸 등을 차례로 써보았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 오히려 세자저하에 열이 펄펄 끓어올랐으니 그만 주상전하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오. 그리하여 서의원은 저 머나먼 북녘 강계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죠. 강계는 오랑캐가 출몰하고 살을 에이는 바람이 부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연로한 서의원은 한 해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여 슬피 울던 초이는 그대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떡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떡배는 기둥뿌리에 머리를 박다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친아버지처럼 날 아껴주던 스승님까지 잃을 소냐.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궁궐에 들어가야겠다. 자리에 누운 초이가 말렸지만 떡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용서하시오 초인왕자. 내 기필코 스승님을 구해오겠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리하여 떡배는 서의원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궁궐에 따라 들어갔답니다. 궁궐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했지요. 마치 초상집처럼 모두가 훌쩍거리며 울음을 참고 있었답니다. 주상전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만약 떡배까지 실패하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 형장으로 가고 말 것이라고 선언하였답니다. 허나 떡배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왕세자가 누운 방으로 향했지요. 떡배는 가는 길에 조필수와 딱 마주쳤답니다. 응,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너도 서의원 그 늙은이에게 따라 죽으려고 그러느냐? 스승을 사지에 던진 자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가? 볼일 없으면 썩 물러가라. 큰소리 치는 게 그 늙은이와 똑같구나. 허나 이놈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네가 형장으로 끌려가면 난 아주 기꺼이 초이 낭자를 취할 것이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테니 헛물켜지 말고 비키거라. 왕세자의 침소로 들어가니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죠. 세자는 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얼굴에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듣자 하니 옆에 있기만 해도 역병에 옵는 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었죠. 허나 떡배는 태연하게 진맥을 짚었답니다. 발열의 오한,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돋고 입에는 시시때때로 거품을 무는구나. 천하에 이런 역병은 딱 한 번 보았건만
이걸 또다시 보게 되었구나. 이제 보니 왕세자의 병은 돌아가신 떡배의 아버지와 똑같은 병이었던 것입니다. 옆에 떡배가 앉으니 왕세자가 개슴츠레하게 눈을 떴지요. 돌팔이 의원이 또 왔구나. 그러지 말고 물러가라. 날 고치려다 병에 걸린 자가 부지기수이니라. 병을 두려워해서 어찌 병을 이기겠습니까? 세자저하께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떡배는 지금이야말로 이 병과 다시 승부를 가릴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지금 떡배에게는 서의원에게 배운 의술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떡배는 자기가 아는 모든 의술을 쏟아붓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스승님께서는 탕약과 침, 고약과 뜸을 차례로 사용하셨다. 비록 차도가 없었지만 스승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처방을 하셨을 리가 없어. 하여 떡배는 서의원의 치료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의원의 처방에 해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찬히 왕세자를 살피던 떡배는 마침내 눈을 부릅떴답니다. 시비들은 들으시오. 지금 당장 탕약에 쓸 재료와 좋은 철침, 고약 그리고 뜸쑥을 전부 준비하시오. 시비들은 무슨 처방부터 먼저 할 것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떡배는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시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모두 가져왔지요. 세자저하, 좀 괴롭더라도 참으십시오. 그러더니 떡배는 탕약을 끓여 세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쑥뜸과 침을 같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가운 침과 뜨거운 쑥뜸이 같이 들어오니 세자는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 이 돌팔이가 날 태워 죽이려느냐? 대관절 침과 뜸을 같이 놓는 의원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처방은 오로지 세자저하만을 위한 처방이옵니다. 침으로 퇴로를 열고 뜸으로 병을 몰아붙이니 당홍역이 반드시 몸에서 나갈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침과 뜸을 놓는 것이었죠. 세자가 아픔에 몸부림치다 기절하니 궁궐의 병사들이 모두 몰려왔답니다. 허나 떡배는 태연하게 치료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그 뒤에도 세자는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그 많은 침과 뜸을 모두 받아야 했답니다. 자, 이제 다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옵니다. 허나 왕세자는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반시진 다시 한 시즌이 지나자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떡배가 왕세자를 시해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날뛴 것은 저 뱀 같은 조필수였습니다. 조필수는 떡배가 왕세자에게 원한을 품고 이를 저지른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에 놀란 병사들이 마침내 안으로 들이닥쳐 떡배를 바깥으로 끌어냈답니다. 내 이놈 떡배야? 네가 것이 무슨 의술을 한다고 이런 큰일을 벌이느냐? 이젠 죽음으로도 네 죄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의술을 행하였소.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말은 잘하는구나. 어디 목이 댕걱 날아가도 잘하는지 보자꾸나. 진노한 주상전하께서도 떡배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여 떡배는 궁궐 한복판에서 그대로 목이 달아날 처지에 놓이고 말았지요. 무사들이 큰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왕세자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왔지요. 멈추거라. 어서 멈추거라. 내 병이 나은 것 같다. 장지문이 드르륵 열리고 왕세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헌데 땀으로 범벅인 왕세자의 얼굴에 반점이 어느새 다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묘한 떡배의 의술 덕분에 열이 내린 것이었죠. 떡배 의원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날 살려주었구려. 왕세자는 방 바깥으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있던 떡배의 손을 붙잡았지요. 떡배가 감격에 눈물을 흘리니 따라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주상전하까지 눈물을 훔쳤지요. 그렇게 떡배는 왕세자를 살린 공으로 큰 상과 함께 새로이 어이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 귀양갈 날만 기다리던 서의원도 당연히 풀려났지요. 떡배는 큰 상을 받아든 채 스승 서의원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정말 장하네. 제자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제자 덕분에 아주 풍령이 들었구먼. 대견합니다, 떡배 의원. 이제 조선 제1의 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에요. 고맙습니다, 스승님. 고맙소,
초이 낭자. 셋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떡배는 드디어 지리산에 머물고 있던 가족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동 큰 거리에 떡하니 집을 얻었지요. 어머님과 여동생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또한 초이 낭자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혼례날 온 하동 사람은 물론 한양에서 왕세자가 보낸 축하의 선물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둘을 축하하는 것 같았지요. 딱 한 명, 사악한 조필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주상전하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조필수는 결국 어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강계 땅에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아마도 조필수는 저 추운 강계에서 죽는 날까지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터였습니다. 초이 낭자. 아니 부인. 이제부터 그대는 내 여인이요. 네, 서방님. 저는 이제 서방님의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떡배와 초이는 경사스럽게 첫날 밤을 맞이하였지요. 떡배는 그 만병통치의 굵은 침을 아주 제대로 꽂아 넣었지요. 덕분에 초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르르 한 것이 황홀하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둘은 밤새도록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지요. 아주 방 바깥까지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알만했습니다. 그 뒤로 떡배는 서의원의 의원을 물려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답니다. 어이가 되어서도 가난한 화전민 시절을 잊지 않은 떡배는 부자가 오면 대가를 받았지만 빈민이 오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죠. 하여 떡배의 덕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떡배와 초이의 아이들도 훗날 명의가 되었으니 둘의 행복이 어땠는지 과연 짐작이 갑니다. 옛말에 명기누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게 새겨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떡배는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병을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떡배가 천하의 명의가 거듭나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